반갑습니다. 입학처장 김흥빈이라고 합니다. 저 여기 오기 싫었어요. 저기서 오고 싶었는데 여기 뭐 주례하는 것 같아가지고 싫었는데 사진이 여기가 잘 나온다고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진 찍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커서 사실은 이게 큰 게 아니고 이게 어깨가 좁아서 커 보이는데 그런데 어쨌든 쓰게 됐고요. 제가 뭐 인사말보다는 이 모임을 처음에 기획하고 하게 된 간단한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저거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 매년 광화문 교보문고에는 이맘때 가을이 되면 저는 늘 식구가 복권하죠. 뭐 꽤 한 4, 5년 된 것 같은데요. 그냥 지나가다가 저걸 보는 순간 왠지 뭉클했어요. 제가 보면 저게 파블로 네루다라는 아마 시인의 실 텐데 나였던 그 애는 어디로 갔을까? 아직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우리가 대학 입학할 때 그 아이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 저 뒤에 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는 알까? 내가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네, 제가 아직 그랬었거든요. 고등학교하고 대학 입학할 때 왠지 나는 뭐 남보다 좀 잘보다 못한 것 같고 내 자신이 별로 또 주변에서 여러 가지 봤을 때 뭐 그런 생각이 저도 나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리는 왜 다만 헤어지기 위해 잘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냈을까? 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걔는 어디 갔을까? 뭐 얘기를 하면 뭐 기억 속에 있다고 하겠지만 어쩌면 그 아이의 모습을 이제 우리 자녀들에서 보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아이의 마음으로 우리 자식을 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대하기 때문에 항상 아마 특히 이런 입시 문제나 여러 가지 대화를 할 때 그 아이가 그 아이인데 지금 그 아이가 없어진 망각하고 있는 나로서 대화가 좀 안 되는 그런 게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오면 뭐 그동안 준비도 많이 했고 한 2시간 정도 시험 보면 많이 피곤할 텐데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이유는 그 아이들을 만나셨을 때 오늘 적어도 오늘만큼은 그 아이들은 지금 우리가 안 돼봤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아이였었기 때문에 오늘 끝나고 나면 그 아이의 마음에서 그러니까 너 잘 봤냐? 어떻게? 쉽디? 매진 나올 것 같아. 이런 거 말고 그 아이였을 때 느낌 있으시잖아요. 나한테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듣기 싫었고 어떤 말이 생각해 보시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 아이의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시고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사실 그게 그렇게 지금 오늘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연도 감성 강연이라고 이렇게 기획을 한 것도 뭐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제 머릿속에서 나왔고 왜냐하면 제가 그걸 느낌이 있었고 저 역시도 몇 년 전에는 또 그런 마음이었었고 그리고 또 그 강사를 어떤 분을 모실까 하다가 요즘에 뭐 인문학 관련도 많은데 이 감성에 맞게 우리나라에서 이 멜랑콜리라는 거에 가장 권위 있는 분을 모셨어요. 김동규 박사님인데요. 사실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이분 책을 통해서입니다. 2010년에 그 멜랑콜리 미학이라는 책을 제가 읽게 됐고, 사실 그걸 읽게 된 이유는 제가 전공은 생물학, 특히 이 미생물 세균을 다루는 사람인데, 나름 좀 철학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저런 책을 보다가, 이 미학 책을 좀 보게 됐어요. 미학이라는 것이 이 감성을 터치하기 때문에, 예술을 터치하고 하기 때문에 쭉 보다 저 책을 보게 됐는데, 사실 철학책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저 책은 제가 열어서부터 끝까지 정말 마치 소설책부터 쫙 읽었어요. 그러니까 글루미 선데이라는 그 영화에서 모티프를 따서 쓴 책인데요. 중간중간에 영화의 얘기와 함께 사랑, 죽음, 그리고 예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구구절절이 굉장히 참 와닿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고 여기 오신 긴장하고 계신 여러 학부모님들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으면 아마 아까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그때 그 아이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이 사랑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상당히 좀 전부 다 그렇게 바라는데 전부 다가 아니시더라도 가슴에 좀 담고 가는 게 있지 않으실까. 오늘 날씨도 또 이 강연에 맞게 분위기를 띄워줬거든요. 그래서 김동규 박사님을 모셨고요. 제가 뭐 구체한 더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서
연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멜랑콜리 미학이 2010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6세를 찍었대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요즘에 인문학 소식이 안 팔리는데 5년 동안 6세를 찍었다는 거는 베스트셀러도 하지만 스테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부탁을 드려서 바쁜 걸 해주셨는데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김은배 선생님이 저를 너무 과대평가해 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늘 강연을 어떻게 준비할까 좀 고민을 해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고 밖에 나가도 교정에 학부모님들이 가득한데 이 많은 분들이 왜 이날 연세대학교에 왔을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였습니다. 사랑이죠. 그죠? 자식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주제는 사랑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제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까닭이 뭘까? 내가 분명 자식을 사랑해서 여기에 왔는데 내 사랑의 모습은 어떨까? 한번 마치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여러분들의 그 자식 사랑을 비추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강연 내용을 좀 준비해 봤고요. 여러분 플라토닉 러브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죠? 플라토닉 러브 어떤 뜻입니까? 어떤 뜻이죠? 네, 다 아시는데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플라토닉 러브는 보통 어떤 고상한 사랑, 정신적인 사랑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플라토닉 러브라는 말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사랑이라고 뜻을 새긴다면 그러면 플라톤이 정말 아주 고상하고 정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했을까? 이건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저는 플라톤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플라토닉 러브하고 또 플라톤이 직접 이야기한 사랑 이야기하고 좀 많이 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플라톤이 6가지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요. 2500년 전의 철학자입니다. 아주 옛날 사람이고요. 근데 이 사람의 영향력은 아주 컸어요. 그래서 현대의 많은 철학자들이 지금까지의 철학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지금까지의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플라톤의 손바닥 위에 있었다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2500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이 등장했지만 플라톤의 손바닥 위에서 놀았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건 제가 봐도 그래요. 크게 과장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까닭은 뭐냐면,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사랑론의 한정에서 이야기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사랑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해서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서양인들이 이야기했던 사랑론을 쭉 정리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숱한 서양의 지성인들이 내노라하는 지성인들이 온갖 다양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지만 플라톤만큼 아주 폭넓은 사랑 이야기를 한 사람은 없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6가지 사랑 이야기 안에 거의 대부분의 사랑 담론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라톤의 사랑론은 언제 어떤 책에서 이야기되냐면 향연이라는 책에서 플라톤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향연이라는 책은 철학자가 썼다고 여러분들이 아마도 아주 어려운 철학 논문 같은 것들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마치 연극 대본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도 있고요. 그 안에 등장인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충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이제 향연이잖아요. 뭐 심포지온이라는 제목인데 향연 내지는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이제 이야기가 배경으로 깔려 있냐면 시인 경진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가톤이라는 시인이 그 경진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시인 경진 대회는 뭐 나는 가수다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톤이 1등을 해서 그 친구들이 축하해 준다고 아가톤 집에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첫날은 아주 재미있게 술 마시면서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재미있게 놀았고요. 둘째 날이 돼서 잔치는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에도 계속 잔치가 이어지는데 그 둘째 날에는 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오늘은 숙취도 있고 하니까 술은 마시지 말고 조금만 마시고 재미있는 게임이나 하나 하면서 놀아보자. 이런 제안을 해요. 그 제안이 있자 모두들 동의했고요. 그래서 어떤 게임을 할까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현대인인 특히 한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좀 낯선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어떤 게임을 제안하셨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뭘 제안했을까요? 고스톱? 네, 고스톱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뭐 윷놀이, 고스톱 뭐 이제 이런 거겠죠? 근데 특이하게도 그네들은 그 2500년 전에 그리스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놀이를 제안했냐 하면 누가 사랑에 대해서 가장 멋지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내기를 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렇게 놀았습니다. 그 놀이의 종류가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자는 겁니다. 누가 가장 설득력 있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한번 그걸 게임으로 삼아보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되고 그것도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아주 참 특이한 놀이죠. 그렇게 그 서로 경쟁하는 그런 놀이를 고대 그리스어로는 아곤이라고 하는데요. 경합, 뭐 경진대회 할 때 그 경진, 뭐 경기, 시합, 경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곤은 지금 여러분 그 아들과 딸들이 이제 9시 반이 됐습니다. 아마 시험 시작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경쟁하고 있겠죠. 경합을 벌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경쟁과 경합이 미화되고 숭상시됐던 문화는 이 동아시아적인 전통에서는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서양에서 넘어온 전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간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플라톤이 쓴 향연이라는 책을 보면 뭐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사랑에 대해서 더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지 내기해보자 라는 식으로 등장하지 않고요. 이런 말 대신에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사랑의 신 에로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누가 사랑의 신 에로스를 더 잘 알고 있는지 내기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까닭은 그 당시가 신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는 조금이라도 다 들어보셨죠? 그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들이 많은 보고이기도 한데요. 그 그리스 신화를 그네들은 아주 사랑했고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신화적인 형태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간 그리스 신화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의 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리스인들은 모든 명사들을 신격화시켰어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우라노스인데 동시에 하늘의 신입니다. 또 땅이라는 단어는 가이아인데 동시에 땅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이라는 그리스어가 에로스인데요. 그런데 동시에 사랑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신을 한번 찬미해보자라는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지금 제가 고대 그리스어로 사랑이 어떤 단어라고 얘기했죠? 에로스입니다. 약간 플라토닉 러브하고는 매칭이 잘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에로스는 지금 어떤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일까요? 에로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면 정신적인 고매한 고상한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향연이라는 책을 보면 그 사랑에 해당되는 단어가 에로스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랑의 형태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사랑의 모습도 등장하고요. 남녀 간의 사랑도 당연히 있고 동성 간의 사랑도 있어요. 그 안에는.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과 같은 사랑도 있고요. 하여간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플라톤의 사랑론을 그냥 정신적인 사랑에 이렇게 가두어서 이야기하기는 폭이 너무 넓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총 6가지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파이드로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파이드로스라는 사람은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하게 돼요.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사랑의 신 에로스가 가장 늙은 나이가 든 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랑은 누구의 그 특권이라고 생각하죠? 젊은이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죠. 아무래도 사랑하면 젊음하고 어울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이드로스는 아주 파격적으로 사랑의 신 에로스가 가장 오래된 신, 가장 나이 먹은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혹시 짐작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2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사랑의 신 에로스가 나이가 많은 까닭,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든 생명을 가진 것이라면 그것에 부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의 사랑의 결과물이 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누군가가 있으려면 그 위에, 그 이전에 부모들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통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신들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은 어떤 신들의 사랑에 의해서 나왔고 뭐 이제 이런 그 과정들을 쭉 기술한 책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이전에 사랑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유에서 사랑의 신이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2번째 이유를 얘기합니다. 2번째 이유가 사실 그 파이드로스가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2번째 이유는 배품이에요. 배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은 주는 데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가 그런 그 광고 카피도 있잖아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사랑은 언제나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란 얘기죠. 이게 파이드로스가 얘기하려고 했던 요지예요. 자, 그러면 무언가를 주려면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죠?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지혜일 수도 있고요. 뭐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많은 것들을 소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장자가 나이 어린 이에게 무언가를 베풀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신은 늙은 신일 수밖에 없다. 연장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파이드로스의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리사랑은 사랑의 특정한 하나의 종류라기보다는 사랑의 본질 자체가 내리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 시절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커플들의 관계를 보면 힘의 역학관계가 있죠, 그 속에. 그런데 이게 그 균등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주는 쪽이 있기 마련이고 받기만 하는 쪽이 있기 마련이죠. 남녀 간의 관계도 그래요. 지금 부부 간의 관계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계속 어떤 분들은 주기만 하고 어떤 분들은 받기만 할 텐데요. 하여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떠올리시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데 있다, 주는 데 있다 라는 파이디오스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났더니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파우사니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누어요. 그래서 에로스 신이 크게 하늘의 에로스, 그러니까 천상의 에로스가 있고 지상의 에로스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천상의 에로스와 지상의 에로스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에로스는 고결한 사랑이에요. 아주 고상한 사랑. 우리가 보통 플라토닉 러브 할 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이 천상의 에로스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지상의 에로스는 저급한 사랑, 또 육체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파우사니아스는 사랑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천상의 에로스, 천상의 사랑이 있고 지상의 사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식 사랑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은 천상의 사랑일까요? 지상의 사랑일까요? 천상의 사랑입니까? 자, 근데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천상의 사랑과 지상의 사랑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척도는 뭘까요? 만약에 일단 쉽게 천상의 에로스를 정신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지상의 에로스를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면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보통 사람들은 신체의 접촉, 유무라고 얘기합니다. 스킨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보통 변태적인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 예컨대 관음증자들을 떠올려 보시면 신체적인 접촉이 전혀 없어요. 그냥 보는 것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을 관음증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의 접촉 유무로만 천상의 에로스와 지상의 에로스를 구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어떤 게 천상의 에로스고 그러면 어떤 게 지상의 에로스일까요? 그러니까 현대인들도 막상 구분해 보라고 하면 잘 구분을 못합니다. 정신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항상 구분해 가면서 살아오고는 있지만 막상 차이점이 뭘까? 둘을 나누는 기준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딱히 떠오르는 답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파우사니아스는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둘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천상의 에로스는 분별적인 사랑입니다. 반면에 지상의 에로스는 무차별적인 사랑이에요. 저게 무슨 얘기냐 하면 천상의 에로스는 어떤 사랑이냐 하면 사랑의 대상을 가린다는 겁니다.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랑하는 나의 연인의 자리에 어느 누구도 대신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상의 에로스는 어떤 사랑이냐 하면 그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욕망,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만 하면 누구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둘의 차이점이랍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2500년 전에 아주 옛날 사람이 구분한 것이긴 하지만 지금도 아주 설득력이 높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분별적인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무차별적인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분별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근본적으로는 부모의 자식 사랑은 천상의 에로스에 속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라고 하죠?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죠. 그렇죠?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거죠. 둘째 아이를 낳아도 그 둘째 아이는 첫째 아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또 때때로 이런 분별적인 사랑을 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내 자식은 연세대학교 학생 정도는 돼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너무 고집스럽게 하시면 그건 사실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대체 가능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계속 천상의 에로스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상의 에로스로 떨어진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에리크 시마코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에리크 시마코스는 이 향연이라는 책 속에서 의사로 등장합니다. 의사는 당대 최고의 과학자고요. 그리고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리크 시마코스는 아주 거창하게 우주의 원리로서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대립물의 조화라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에리크 시마코스는 과학자이자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전 사람들의 이야기를 비판하면서 사랑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존재하는 삼라만상 모두를 지배하는 원리가 사랑이다. 그래서 우주의 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특히나 이 우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서로 대립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드는 것은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좌가 있으면 우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차가움이 있으면 뜨거움이 있고, 이제 이런 식의 대립물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런데 이 대립물들이 같은 시공간에 있으면 자연스러운 모습은 뭐냐 하면 서로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모여 있으면 마치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지 못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카오스, 혼돈 상태에 빠져드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도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질서 있는 것이 질서 없는 것으로 이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리크 시마코스가 보기에 이 우주를 보면 원래는 대립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아주 혼돈스러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가 막힌 조화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밤하늘에 뜬 그 별들을 보면 그 운행하는 방식이 일정한 조화를 가지고 있고요. 사람 사는 모습도 보면 아주 이질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같이 산다는 거죠. 그걸 가능케 하는 힘이 뭐냐? 에리크 시마코스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들어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혼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죠? 아주 이질적인 사람이 만난 거 아니에요. 남성성, 여성성도 다르지만 한 사람은 하나의 세계, 하나의 우주를 대변한다라고도 하잖아요. 서로 다른 세계가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는 건 사실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면 에리크 시마코스는 그 힘을 사랑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세 번째 사람이 이야기했던 거고요. 네 번째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인데, 이 아리스토파네스는 잃어버린 분신에 대한 그리움. 자, 이제 네 번째 등장한 사람은 에리크 시마코스인데, 이분은 희곡 작가고요.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향연이라는 책에서도 역시 그 희곡 작가로 등장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랑의 기원, 그걸 또 인간의 기원으로 가지고, 인간의 기원에 대한 신화를 가지고서 사랑을 설명해 줍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고요. 사실 이 6가지 이야기 중에, 플라톤의 6가지 사랑 이야기 중에 플라톤 자신의 생각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얘기되는 사랑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실제로 가장 유명해진 사랑 이야기는 이 네 번째 아리스토파네스가 이야기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사랑 이야기냐면, 이 사람은 일단 사랑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인간이 태초에
어떠했는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인간은 지금의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게 생겼대요. 그래서 아주 멀리서 보면 원처럼 내지는 구처럼 이렇게 보인답니다. 근데 여러분, 원과 구가 상징하는 바는 완벽함이에요. 퍼펙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인간은 불완전한데 태초의 인간은 완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또 다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멀리서 보면 구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가까이 가서 보면 형체가 드러나는데,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 기관의 2배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눈은 4개일 테고요. 뭐 팔도 4개일 테고 다리도 4개이겠죠. 뭐 코도 있고 뭐 이제 이럴 겁니다. 이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태초의 인간이. 근데 이런 태초의 인간이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지금의 인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에게 반항하기도 하고 신에게 드려야 되는 제사를 소홀히 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하늘에 사는 올림푸스 신들이 이 인간들의 오만함을 응징하기 위해서 이제 회의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다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처음 나온 응징의 수단은 전멸이었습니다. 인간 종을 아예 전멸시키자. 저 싸가지 없는 인간들. 그러면서 욕하면서 인간을 전멸시키자는 안이 첫 번째 안이었는데, 근데 그 안은 나오자마자 바로 기각됩니다. 까닭은 뭐였을까요? 까닭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들에게 인간이 없으면 신들도 너무 외롭다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봐주는 인간들이 있어야 신들도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재미있는 그리스 신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2번째 안이 나오는데 그 2번째 안은 신들의 왕인 제우스의 무기가 번개인데요. 그 번개를 쳐서 인간을 반쪽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딱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쪽으로 쪼개진 인간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약한 힘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배가 조금 나오고 등이 평평해서 등이 잘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고요. 잘린 부분은 이 앞부분입니다. 등이 아니라 이 앞부분이 잘렸고요. 이 잘린 부분을 수습해서 하나로 묶었어요. 그 부분이 어딜까요? 배꼽입니다. 배꼽. 네. 그리고 이 배꼽을 보라고 머리를 이렇게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오만했던 어떤 그 죄를 다시 상기하면서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겸손하게 살아라라는 뜻으로 이 머리를 돌려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배꼽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의 기원을 알려주는 그런 흔적이잖아요. 엄마와 하나였던 그래서 절단된, 단절된, 잘린 그런 흔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하여간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아리스토파네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걸 설명해요. 심지어는 동성애까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태초의 인간의 모습이 남자와 남자일 수도 있거든요. 뭐 남녀일 수도 있지만 남남 여여일 경우에는 동성애가 불가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잘린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처음 만나면 여러분들 이제 고사장에서 나오는 자식들을 처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포옹해 주잖아. 네, 잘린 부분입니다, 여기가. 네, 다시 잘린 부분을 맞대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 이 욕망이, 그러니까 잘려나간, 그래서 잃어버린, 상실된 또 다른 나에 대한 그리움. 이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게 아리스토파네스의 이야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특히 엄마와 자식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이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가 잘렸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번째입니다. 5번째입니다. 5번째 사람은 사실 원래 이 잔치의 주인공인데 소크라테스에게 밀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원래 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전도가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도 권력을 갖는 정치가가 됐을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 때문에 그를 만나서 이제 철학자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존경하는 소크라테스를 항상 주인공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인공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플라톤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물로 자기의 저서에서 이렇게 항상 주인공으로 삼고 있어요. 어쨌든 아가톤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원래 시인 경진대회에서 1등을 해서 지금 이 잔치가 마련됐는데, 그래서 이 잔치의 원래의 주인공인 아가톤이 등장해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젊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했던 파이드로스의 생각, 사랑에 대한 생각을 반박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파이드로스가 에로스 신이 가장 늙었다, 가장 오래된 신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건 틀렸고, 다시 아가톤은 역시 에로스 신은 젊은 신이다. 사랑은 언제나 젊음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가톤의 주장이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얘기되는 젊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야 어느 정도 대충 늙었다 젊었다를 얘기할 수 있지만 마음의 경우에는 젊고 늙은 것을 쉽게 측정하기가 어렵겠죠.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학생들은 생물학적인 연령은 저보다 훨씬 어리죠. 당연히. 그런데 이 마음의 나이는요. 아주 많은 친구들을 너무 조숙한 좋게만 보이지 않는 그런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젊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아가톤은 시인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가지고 젊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어떤 이미지냐 하면 부드러움이라는 이미지, 부드럽고 탄력적인 어떤 무언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 사랑에 대해서, 젊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보고 젊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인데 오래간만에 다시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전히 젊어 보인다라고 첫눈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피부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 안티에이징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피부의 노화가 한눈에 젊었다 늙었다를 판별하는 기준일 텐데요. 근데 이게 마음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마음의 경우에도 젊음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부드러운 피부를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정의가 가능하지만 특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나 아닌 타자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보호하는 어떤 보호막 내지는 방어막, 우리 피부와 같은 보호막이 있는데 그걸 뚫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 사랑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의 열병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단순한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마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침투해서 어떤 병을 일으키는 것처럼 타자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 나를 뒤흔들고요. 나를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계속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어지죠.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때 고통이 너무 큰 트라우마로 남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실패 이후에 보다 더 강고한 자기 보호막을 만들죠. 그렇죠? 더 튼튼하게, 더 높게,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는 사랑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죠? 자, 사랑은 부드러움이라고 아가톤은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랑을 하려면 타자를 내 마음 안에 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의 보호막 같은 것들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낮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방어막, 보호막이 너무 높고 견고하면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젊은 학생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마음이 참 늙었다라는 걸 많이 확인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이겁니다. 누군가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미리 어떤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늙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정관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면 늙은 사람이다. 또 그런 사람은 사랑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갈등을 겪었고요. 또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로부터 그 갈등을 들어주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젊은 학생들이 부모님들하고의 관계에서 어려움은 어디에 생기냐 하면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생겨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도 부모님은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는 결정된, 고정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젊은이들하고 자식들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젊은이하고 젊은 생기발랄한 그런 관계를 맺으려면, 자식과 그런 관계를 맺으려면 고정관념을 조금 내려놔야 된다. 덜어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다섯 번째 사람이었던 아가톤이 했던 이야기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가 플라톤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생각, 가장 가까운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제 조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거의 모든 저작의 주인공을 소크라테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향연이라는 책에서도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미있게도 소크라테스가 나왔어요. 이야기하러 나왔는데 자기가 직접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른다 라고 얘기해요. 아주 특이하게 처음 시작합니다. 나는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렇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바로 내려갈 수 없으니까 과거에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과의 대화를 소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환을 해요. 그래서 회고조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자기 이야기를 한다라기보다는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주면서 나는 이런 사랑 이야기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과거에 만났던 디오티마라는 여자와의 대화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디오티마라는 여자는 여사제였다고 해요. 여사제였고요. 그래서 아주 인텔리 여성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디오티마와 만나서 사랑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역시 그날의 주제가 에로스, 사랑이었는데 디오티마가 아주 특이하게도 사랑이 아름답지 않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에로스는古대 그리스 사랑의 신이고요. 이게 로마적인 버전으로 넘어가면 이름이 바뀌는데 혹시 아십니까? 에로스의 로마 신화적 버전은 뭐죠? 큐피드입니다. 큐피드. 그리고 큐피드는 항상 누구를 따라다니냐면 미의 여신 비너스를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사랑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아름다움과 사랑을 긴밀한 연관 속에서 이해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많은 경우 그렇죠. 그죠? 미남을 사랑하잖아요. 또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죠. 그죠? 어쨌든 아름다움과 사랑은 이렇게 아주 긴밀한 연관 속에 있는데, 근데 디오티마란 아주 명철한 똑똑한 여성이 에로스 신이 아름답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당시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분명히 에로스는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하고 항상 같이 다니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에로스 신이 추하다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해요. 그랬더니 디오티마가 소크라테스를 막 야단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철학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에게는 하늘 같은 스승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여성한테, 디오티마라는 여성한테 완전히 창피를 당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아주 특이한 구성을 플라톤은 해놓았다. 사실 그래서 디오티마의 입을 통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고 이후에 많은 학자들은 역시 사랑이라는 테마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잘 알고 더 멋지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디오티마가 소크라테스를 막 힐난하면서 창피를 주면서,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생각이 짧습니까? 모자랍니까? 왜 이렇게 생각이 이분법적입니까? 라고 비판하면서 에로스는 아름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추하지도 않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로스는 사랑은 아름답지도 않고 추하지도 않고 그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사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에로스, 사랑이라는 말, 또 욕망이라는 말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용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도 소크라테스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이해가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오티마가 이제 신화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화를 소개하냐면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아름다움의 여신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생일 파티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모든 신들을 다 불렀겠죠. 그 생일 파티에. 그런데 그 자리에 왔던 신 가운데 풍요의 남신 포로스라는 신과 빈곤의 여신 페니아라고 하는 신이 참여를 했대요. 이 파티에 참가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풍요의 남신이 너무 술을 많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인사불성이 돼서 그 인적이 뜸한 그런 방에 가서 이렇게 자고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걸 지나가던 페니아가, 빈곤의 여신이 발견하고서 인생 최대의 기회다. 이 기회 놓치면 나는 이제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에 그냥 덮쳐버렸답니다. 그래서 나온 자식이 에로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에로스는 풍요의 남신과 빈곤의 여신 사이에서 태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아빠하고 닮긴 닮았지만 그래도 똑같지도 않고요. 엄마하고 닮긴 닮았지만 똑같지도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디오티마는 우리가 보통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여기에다 다 써넣어요. 그래서 여기에 진리가 있으면 거짓이 있고요. 여기에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요. 여기에 지가 있으면, 알미 있으면 여기에 무지가 있고요. 여기에 신적인 것이 있으면 여기에 동물적인 것이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쁜 건 다 이쪽에 들어가고요. 좋은 건 다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도식을 그릴 수 있는데요. 근데 에로스는 이 양쪽 극단에는 살지 않습니다. 에로스는 오직 이 사이에서만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에로스는 사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욕망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사실 사랑과 욕망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또 하나의 또 다른 주제입니다만, 어쨌든 점점 디오티마의 이야기 속에서 에로스는 사랑이라는 의미보다는 욕망이라는 의미로 확대돼요. 확장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양쪽 극단이 아래 요 사이에서만 에로스가 존재할 수 있다. 욕망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전지전능한 신은요. 전지전능한 신은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까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신은 여기에 있겠죠. 근데 신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알려고 하는 욕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철저히 무지해도요, 알고자 하는 희망이 생기지 않아요. 제가 처음 강의를 했을 때 아주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어떤 현상이었냐면 학생들 가운데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모르는 게 있으니까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특이하게도 학기 말 돼서 보니까 그 친구가 성적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모르는 게 많아서 질문을 많이 했고 그랬으면 최고 점수 받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성적 평가가 끝난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예 모르면요, 질문을 못해요. 네, 아예 모르면 질문을 못합니다. 깜깜하면요, 빛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아주 희미한 빛이라도 있어야만 그걸 찾아서 그 광명을 찾아서 사람들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요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예컨대 풍요를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을 누구라고 하죠? 빌 게이츠라고 합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햄버거 먹고 청바지 입고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이 하고 다녀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이의 그 재산을 다 은행에서 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빌 게이츠에게 2만 원 벌겠다고 뭘 한다는 건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 2만 원 더 부자가, 돈을 벌겠다. 조금 더 부자가 되겠다. 라는 욕망은 그이한테는 큰 의미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다른 방식으로도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디오티마는, 이제 디오티마를 플라톤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워낙에, 이 디오티마가 플라톤의 입장을 가장 직접적으로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플라톤으로 이름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 자, 이제 플라톤은 욕망은 이 사이에서 존재하는데 언제나 욕망에는 방향이 있어요. 그럼 방향이 어느 쪽이냐? 이쪽에서 이쪽입니다. 그죠? 이쪽에서 이쪽. 여러분들이 성형외과에 가서 의사한테 제 얼굴 좀 추하게 만들어주세요. 무질서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누구나 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조금 더 부자가 될 수 있게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내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플라톤의 이런 생각은 그냥 우리 일반인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욕망의 방향은 이쪽에서 이쪽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들은 천상의 것들이에요. 천상의 것들. 이쪽에 있는 것들은 지상의 것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 있는 것들을 총칭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멸하는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불멸. 자, 그래서 이제 조금 플라톤의 사랑론, 특히 플라톤 자신의 사랑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플라토닉 러브, 우리가 단순히 정신적인 사랑으로만 알고 있는 플라토닉 러브는 사실 향연이라는 책을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요. 단순하게 요약될 수 없습니다. 워낙에 다양한 사랑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폭이 너무 넓고 깊이도 너무 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정신적인 사랑은 플라톤의 사랑론을 한마디도 요약하지 못해요. 플라톤의 사랑론을 한마디로 그러면 다르게 요약한다면 불멸의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멸하고자 하는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 얘기를 처음 시작했는데 웬 불멸의 욕망인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주 소소한 작은 욕망 하나하나들, 사랑이라고 또 불릴 수 있는 하나하나들을 잘 따져보면 결국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잘 살려고, 또 오래 살려고. 그죠? 저희 아버님이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연세를 드시면 드실수록 어디에 집착하는가 봤더니 족보에 집착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산에 있는 묘지에 집착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 앞에 서서 뭔가 남기고 싶으신 거예요.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나이가 많으신 분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의 욕망을 잘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는 가장 근본적인 모습으로 불멸의 욕망이 이렇게 놓여 있다는 이야기가 플라톤이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불멸의 욕망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플라톤은 두 가지 사랑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을 통해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유전자를 반쪽 남기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몸뚱이는 불멸할 수 없어요. 플라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몸뚱이는 언젠가는 썩어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의 육신의 일부를 남길 수는 있다. 그 당시에는 유전자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자기의 반쪽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 더더욱 중요하게는, 인문학적으로 더더욱 중요하게는 그 자식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란 겁니다. 이게 불멸의 길로 가는, 불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사랑의 길이 있습니다. 불멸의 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혼의 사랑이에요. 영혼의 사랑. 자, 그러면 영혼의 사랑은 뭐냐? 이건 어떤 생각의 씨앗들이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생각의 씨앗들이 생각의 씨앗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 이걸 영혼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플라톤은. 그래서 이 영혼의 사랑의 결실, 영혼의 자식이 뭐냐면 예술작품, 철학, 법, 제도, 이런 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건 간단하게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25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 살았던 플라톤이라는 인물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살아생전에 전도유망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철학자가 됐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불멸의 이름을 남긴 거죠. 제가 장담하건대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학교에서는 플라톤 가르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류의 역사를 가르치면서, 인류의 지성사를 가르치면서 플라톤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영혼의 사랑의 결실이라는 겁니다. 어떤 아이디어들을 같이 모아서,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라든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생겨나잖아요. 그걸 잘 키워내면 그게 영혼의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플라톤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철학 그리고 예술. 여러분, 세익스피어의 작품은 플라톤 작품하고 똑같습니다.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거예요. 기억될 겁니다. 자,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죠. 법과 제도도 영혼의 사랑의 결실이라고 했는데, 민주주의 2500년 전에 그리스인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였는데 지금 여전히 유효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그 플라톤이 이야기한 영혼의 사랑은 그 평범한 우리들에게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육체의 사랑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까닭이 여러분들의 불멸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인지, 그걸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낳은 나의 분신이 멋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 아이가 훌륭한 그 아이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조금 삐딱하게 보면요. 결국 나의 사랑은 불멸하고자 하는 나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 아이를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 먼저 이런 식으로 조금 삐딱하게 반성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제가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6가지 사랑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 이 이야기, 플라톤의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 자신의 사랑을 좀 반추해 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많이 부럽습니다. 부러운 이유는요. 저는 아이가 둘인데 두 아이의 아빠인데 아직 유치원생이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꼬맹이들이 또 한 해는 얼마 전에 폐렴에 걸려서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에 시험을 보러 올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자식을 둔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저한테는 지금으로서는 그건 크게 관심도 없고요. 저한테 정작 부러운 것은 아니 어떻게 17, 18살까지 건강하게 잘 키우셨을까? 그 험난한 길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부럽습니다. 자, 짧게나마 제 좀 모자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됐고, 많으시기 때문에 차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가슴에 마음이 젊어지면, 그 아이가 되면, 그 아이의 마음이 잘 들어올 것이고요. 바라기는 이 강연을 통해서 좀 사랑이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이라도 좀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